나 치매 아니에요. 나 아직 멀쩡해요. 요즘 자꾸 뭔가 이상해요. 물건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내가 치매래요. 하지만 난 알아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날 치매로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난 이 이야기를 그 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해요. 생각해보면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던 그날부터였죠.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이 사연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정부님이에요. 나이는 70살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만이 제 가족이지요. 남편이 떠난 뒤부터 이상하게 제 집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전 그 애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날 나는 알아봤어요. 눈빛이 달랐지요. 예의는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그날은 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고 집안에는 잔칫집처럼 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잡채, 불고기까지 마음껏 내 손맛을 부렸어요.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아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인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난 내심 걱정이 앞섰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아들이 혹시라도 쉽게 결정하진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쓰렸어요. 내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나와 대기업까지 다니며 어릴 적부터 반듯하게 자라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이제 겨우 35인데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라니.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둘이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자꾸만 걱정이 일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들이 아까워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속물처럼 보일까봐 집안이 어떤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그런 건 차마 묻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이상하게 그날 내 손에 잡힌 젓가락은 자꾸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실망하는 표정을 아들이 눈치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삐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얼른 문을 열었을 텐데 그날은 조금 떨리더라고요. 드디어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 문이 열리자 봄 햇살보다 먼저 향수 냄새가 났어요. 검은 재킷에 얇은 블라우스, 머리는 가지런히 묶었는데 어디서 맡아본 듯한 향기였어요. 백화점 1층에서만 풍기는 그 향수 냄새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 애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뭔가가 탁 걸렸어요. 아들은 뒤에서 들뜬 얼굴로 말했죠. 엄마, 미정이에요. 이름만큼 어딘가 매끈했어요. 신발을 벗는 손끝이 조심스러웠고 슬리퍼를 옆으로 밀며 자기 신발을 반듯하게 나란히 놓았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어쩐지 배려보다는 오래 연습한 제스처처럼 보였죠. 아들은 웃으며 부엌 쪽으로 외쳤어요. 엄마, 미정이가 음식 도와드릴 거예요. 괜찮아, 손님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은 괜히 긴장됐어요. 남편은 내 마음을 읽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내 옆으로 와. 여보,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직장 있고 싹싹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이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처음 온 날부터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지.
대신 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솥을 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들 얼굴이 저렇게 환한데. 하지만 내 눈은 자꾸만 거실 쪽을 향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미정이의 시선이 여기저기를 훑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밥상 위엔 반찬보다 많은 생각들이 놓였어요. 남편은 그 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귀엔 이상하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밥상을 마치고 남편은 내 눈치를 슬쩍 봤어요. 여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말도 또박하고 예의도 있잖아. 아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뭘 더 보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자꾸 뭔가 걸렸어요. 아들이 좋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저녁을 마치고 나니 거실엔 국 냄새 대신 커피 향이 퍼졌어요. 미정이가 직접 내려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드립 커피라며 원두 봉지를 꺼내는데 그 낯선 향이 내 부엌을 점점 덮어왔어요. 어머님, 이 커피 요즘 인기 많아요. 아로마 향이 진해서 냄새가 너무 향긋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향은 좋네. 아들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싱글벙글이었어요. 미정이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정이는 이런 것도 잘 알아요. 그 말마다 목소리가 한 톤씩 높아졌죠. 나는 웃는 척했지만 커피 잔을 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애는 내 옆자리에 앉아 소파 쿠션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집이 참 아늑해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어쩐지 그냥 다 불편하게 들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 미정씨. 길 막히기 전에 들어가야지. 아들은 눈치도 없이 계속 싱글벙글 또 웃더군요. 그렇게 미정과 아들과 함께 현관을 나섰어요. 나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그들이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질 때까지 커피 향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엔 뭐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죠. 학교도 옷도 사소한 학용품까지 하나도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사실 나는 젊을 땐 결혼 따위엔 관심도 없던 여자였어요. 그 시절에 나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딸로 대학까지 다니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죠. 여자가 배우기 쉽지 않았을 시절에 나는 부유한 집안 덕분에 잘 배우고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 결혼보다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으며 잘난 척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커리어를 쌓고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도 나는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로는 결혼을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인생은 참 이상하죠. 결혼 같은 건 내 길이 아니라 믿었던 내가 한 남자를 만나 단 한 번에 모든 생각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는 지금의 남편이에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정말로 우연히. 내 얘기를 유난히 진지하게 들어주던 사람, 내가 하는 말마다 웃지도 맞장구 치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 그 눈빛이 묘했어요. 따뜻한데 흔들림이 없었죠. 며칠 뒤 그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부님 씨, 그날 만났던 느낌이 참 오래 남네요. 그 목소리와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조용히 만나 조용히 사랑했어요. 나이가 나이라. 결혼이란 말을 먼저 꺼내기도 어색했죠. 근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임신입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남았어요. 처음엔 멍했죠. 그날 저녁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랑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바꾸는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나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내 인생에 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란 게 꼭 불꽃 같은 게 아니라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바람 같기도 해요. 그때 그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혼자였을지도 모르죠.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게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게 그토록 벅찬 일인지 몰랐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외동아들이라 그런가. 그 아이는 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좁아도 그 아이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내 심장이 먼저 아팠고, 그 아이가 웃으면 내 하루가 환해졌어요. 금이야 오기야라는 말, 딱 우리 아들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굴 사랑하고 어떤 집과 인연을 맺을지조차 나는 구경꾼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멀어지는 걸 알면서도 잡을 수 없었어요. 내 손에서 자란 아이가 내 손이 닿지 않는 세상으로 걸어가는데 축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죠. 남편은 웃으며 말해요. 상견례 날짜 잡아야겠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부모 허락이 가벼워진 시대, 그 속에서 나 같은 엄마는 어디쯤 서 있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죠. 봄밤인데도 창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밥상 위에 있던 건 반찬이 아니라 어쩌면 불기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일사천리로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어요. 내가 뭘 묻기도 전에 엄마, 다 얘기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괜찮대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얼떨결에 끌려나갔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내 발이 아닌 다른 힘이 날 데리고 가는 것 같았죠.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이 묻은 미정이 어머니, 그리고 철없어 보이는 오빠. 어머니는 그늘진 미소로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서 하며 말을 흐렸고, 미정이의 오빠는 건조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이제 마음을 다 비웠어요. 이 결혼은 이미 아들의 선택이었고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죠. 그날 이후로는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가 이어졌어요. 예복이며 예단이며 어른들 인사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이 밀려왔어요.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냥 이게 부모의 도리인가 보다 싶었죠. 그래도 집은 해줘야 하잖아요.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마련해줬어요. 그걸 내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시큰했어요. 아들은 인테리어며 혼수며 미정이 손잡고 다니느라 들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분명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괜히 서운했을까요? 내 아들의 그 기쁨 속에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죠.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는 그냥 웃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군요. 아무리 봐도 너무 기우는 결혼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넘겼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들이 자꾸 예단비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미정이가 좀 눈치를 보더라고요. 예단 금액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이미 깊이 접히고 있었죠. 며칠 후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저희 집 형편이 좀 그래서요.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동안 번 건 거의 생활비로 나갔고 오빠가 사업한다고 힘들 때 제가 좀 보태드리기도 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 당연함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 안에서 묘한 냉기가 퍼지더군요. 그럴 줄 알았지. 애초부터 생각은 했잖아.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자꾸 메아리 쳤어요. 딸랑 몸만 들고 오겠다는 말이구나.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다 그렇다잖아. 예단 같은 거 안 챙긴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커튼을 내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울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내 아들 결혼식장, 그 옆에 서 있을 미정이, 그리고 그 뒤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그 여자의 가족들. 예상은 했지만 내 아들이 처가로 인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아들 앞으로 날라온 카드 회사 우편물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들 거 안 봐요. 그런데 한번 뜯어보고 싶었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봉투를 들고 거실에 앉아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천천히 뜯었어요. 첫 줄에 찍힌 곳은 하이마트, 그 밑에는 백화점, 이어서 가전 전문점, 가구 갤러리, 침구 브랜드. 눈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제 금액이 2,200만 원이라니. 이럴 줄 알았어요. 혼수까지 전부 내 아들 카드로 결제한 거였어요. 세상에 아무리 친정이 가난해도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법이 있나요? 나는 청구서를 다시 접어넣으며 손을 덜덜 떨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야. 격식 같은 거 다 안 차려도 된다 했지요. 돈으로 결혼을 재지 말자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쪽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내 집안을, 나를 무시하는 걸까? 남편은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폈어요. 여보, 또 뭘 그렇게 골똘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내가 너무 흥분하게 될까봐.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청구서를 천천히 돌돌 말아 서랍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죠. 그래, 분이 마. 이건 아들 결혼이지 네 결혼이 아니야. 이젠 지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화가 나는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어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그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이걸 물어봐야 할까 말까?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수십 번 맴돌았어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봉투를 들고 물었죠. 아들은 처음엔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걸 왜 봐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죠. 미안한데 궁금해서 뜯어봤어. 혼수며 가전이 다 네 카드로 결제된 것 같길래. 그 집은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 아들은 생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순하고 말끝마다 엄마 고마워요 하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부모님은 이제 좀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옆에서 남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진우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도 청구서를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금액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에서도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걸 전부 너가 낸 거냐? 아들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네. 같이 일하면서 갚기로 했어요. 아버지,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그 순간, 아니, 이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혼이 장난이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이건 아니지. 남편이 급히 나를 말렸어요. 여보, 흥분하지 마. 지금은 애들 결혼 앞두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이미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과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방 안에서 인기척이 사라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공기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함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정이에게 신뢰라는 걸 잃었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벽이 세워졌죠. 전화가 와도 목소리 톤 하나하나가 여우같이 들려듣기도 싫었어요. 그래도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어요. 이것저것 준비할 게 쏟아지는데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였죠. 남편은 여보, 이제 다 지나가면 편해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점점 식어갔어요. 미정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나는 미소로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여자의 숨결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나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 집은 우리 쪽의 정성을 너무 쉽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내 앞에서 미정이의 표정이 고마움이 아니라 이제 다 자기 것이 됐다는 여유처럼 보였어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말을 아꼈어요. 말을 하면 상처가 되고 침묵하면 병이 되는 나날들.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날씨는 너무 맑았어요. 햇살이 그렇게 환한데 내 마음은 어쩐지 음침했죠. 드레스룸에 앉아있던 미정이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 예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참 예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했어요. 남편은 신랑 대기실에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진호야, 이제 진짜 어른이네.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였는데 아들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표정이 그래요? 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긴장돼서 그래.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 속에서 주례의 목소리가 울렸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결혼이 이렇게까지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내 아들이 저기 서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예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미정이 어머니가 이젠 사돈이 된 여자가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부님 씨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은 이런저런 예단 같은 거 다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른 입술을 다물었어요. 뻔뻔하기는 딸년이나 애미나 똑같구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내 아들이 호구예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어요. 남편은 사진사에게 웃어보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죠. 셔터 소리가 찰칵 울릴 때
내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엔 없었어요.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나는 처음 알았어요. 결혼식이란 게 행복한 시작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걸.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네는 신혼여행을 무려 한 달이나 다녀왔어요. 그렇게 길게 다녀올 줄은 몰랐죠. 유럽 곳곳을 돌고 왔대요. 나는 그저 허허 웃음이 나왔어요. 참 잘도 논다. 그 돈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썼겠지. 그런데 며칠 뒤 나를 또 황당하게 만들었죠. 미정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직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직장도 없이 한 달 신혼여행이라니. 쉬면서 생각해 본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단단히 호구가 되겠구나. 새로 얻은 아파트엔 새 가구 냄새가 가득했고 두 사람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아침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해했어요. 여보, 애들 잘 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묵직하고 믿음직한 한눈에 살림 잘할 것 같은 그런 며느리를 바랐건만 여우같이 얄미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내가 먼저 거는 일은 없었죠. 그래도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했던가. 신혼집을 따로 얻어준 덕분에 자주 보지 않아도 됐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하면 안부만 묻고 얼른 끊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늘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 진짜 착해요. 밥도 잘하고 저한테도 진짜 잘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라렸지만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여우 같은 아내가 좋은 아들이라.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정이 임신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이었을까, 걱정이었을까? 둘 다였을 것이에요. 그 말라깽이 몸으로 애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입덧은 견딜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슴이 이상하게 벅차올랐어요. 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며느리가 임신했대요. 남편은 환하게 웃더라고요.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부터 나는 혼자서 조용히 음식을 했어요. 미정이 입맛에 맞게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나는 바빠졌어요. 태교에 좋다는 음악 책들을 사다 날랐다. 좋은 음식 먹으라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보냈다. 그 애가 아무리 내 맘에 안 들어도 내 손주를 품고 있는 몸이잖아요. 다행히 입덧도 없이 순조롭게 지내더군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좋은 데로 가라고 남편이 척척 다 예약해줬죠. 남편도 아들도 입이 귀에 걸렸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니 감사해요 하며 살랑살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예전처럼 거슬리지 않았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통 걱정뿐이었다. 제왕절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마른 몸으로 애를 어떻게 낳을까? 그런데 웬걸? 엄마, 미정이 자연분만으로 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속삭이에 쌓인 그 작은 것. 떡두꺼비처럼 통통하고 건강한 손주. 며느리는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나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 예쁘죠? 그래, 너무 이쁘다. 나는 겨우 그 한마디를 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손주를 아는 미정이 얼굴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뻐 보였어요. 여보 봐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얼굴이랑 똑같지? 남편이 손주를 안고 감탄했다. 나도 들여다봤다. 정말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우리 아들 아기 때 그대로였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나는 매일 들렀다. 며느리는 점점 살이 오르며
핏기를 되찾았다. 애를 보는 모습도 야무졌다. 요새 애들답게 책도 많이 읽었는지 분유 타는 것부터 트림시키는 것까지 능숙했다.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나는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서툴렀던가.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키우던 그때의 나와는 달랐다.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머니, 안아보실래요? 며느리가 손주를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다. 따뜻했다.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니. 부드럽고 따뜻해서 괜히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내가 며느리를 미워할 이유를 먼저 찾아냈던 게 어쩌면 나였는지도 모르겠다.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줘서.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울컥했다. 세상에나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손주도 며느리도 이렇게 온전한 우리 가족이. 나는 손주를 품에 안고 생각했다. 내 마음속엔 오직 감사뿐이었죠. 세상에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집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나는 기다렸다. 고생 많았다며 친정 식구들이 찾아오겠지.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친정에서 누군가 다녀갔냐고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퇴원 날 나는 일찍 도착했다. 남편과 아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나는 집을 이리저리 살펴봤다. 냉장고에 미리 끓여둔 미역국과 밑반찬들을 넣어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니, 화가 났다.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친정 식구들이 한 번도 안 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볼까? 손주 낳았으니 축하한다고, 한번 오시라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딸이 아들 낳아줬어요 하며 유세 떨까봐 결국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집에서 나는 계속 움직였다. 손주방을 정리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분유를 준비했다. 며느리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넌 쉬어. 몸조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가슴이 먹먹했다.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서 먹였다.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웠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수고했어. 잘 자렴.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얼마 후 답장이 왔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손주는 복덩이더군요. 울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 해주니 세상 모든 피로가 녹는 것 같았어요. 손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첫 발을 떼었다.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가 동영상을 보내올 때마다 남편과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감탄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도 마음은 벌써 손주 곁에 가 있었다. 돌잔치 날이 다가왔다. 며느리가 식당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내가 먼저 나섰다. 우리가 할게. 신경 쓰지 마. 남편도 거들었다. 우리 큰손주 돌잔치인데 우리가 해야지. 며느리는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돌잔치 날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복을 입은 손주는 작은 왕자 같았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그대로였다. 돌상에는 실, 돈, 붓, 연필, 청진기, 온갖 물건들이 올려졌다. 손주를 돌상 앞에 앉혔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손주의 작은 손이 움직였다. 이리저리 더듬다가 연필을 덥석 잡았다. 내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옆에서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아들도 연필 잡았잖아. 그러게요. 똑같아요.
며느리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아들 내미를 안아들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겠네. 사람들이 웃고 박수쳤다. 너무 기뻐서, 너무 신기해서 그저 웃음만 나왔다. 친정 식구들이 안 보여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잔치가 한창일 때 사돈댁 식구들이 들어왔다. 친정 어머니는 여전히 삶에 찌든 표정이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며느리가 달려가 뭐라 말을 건넸지만 그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저러니까 딸이 저 모양이지 하고 속으로 욕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손주가 그렇게 예쁜데 그 애가 밉게 보일 리가 있나요? 나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손주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나는 더 자주 아들네 집에 들렀다. 며느리는 언제나 반겨줬다.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며느리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지금 보니 며느리는 참 괜찮은 아이였다. 아들을 사랑하고 손주를 잘 키우고 나한테도 존중을 다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둘째예요. 손을 배에 올리며 수줍게 웃었다. 아들이래요. 세상에나. 또 아들이라니.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며느리가 놀라 몸을 굳혔다가 이내 내 품에 폭 안겼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도 울먹이는 게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아들 손주를 좋아할 줄 몰랐네. 나도 결국 옛날 사람이었나 보다. 딸보다 아들을 중하게 여기던 그 시대 사람. 하지만 이제 와서 뭐 어떤가. 좋은 걸 어쩌겠어. 그날따라 아들은 유난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냉정했나 싶더군요. 며느리는 여전히 살랑살랑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밉게 보이지 않았어요. 손주가 내 무릎 위에 앉아 장난스럽게 내 손가락을 잡아당길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 묵은 서운함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어요. 둘째 임신 기간 내내 나는 며느리 옆을 지켰다. 큰 손주 봐주고 집안일 거들고 며느리 몸조리 챙기고 힘들지만 행복했다. 나는 그저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살기로 했어요.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눈치껏 해주는 거. 그게 내 방식이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아들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안도가 섞여 있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내가 며느리를 마땅찮게 여겼다는 걸. 그래서 눈치를 봤던 것이다. 엄마 고마워요. 미정이 잘 챙겨줘서.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둘째도 순산이었다. 또다시 자연분만으로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둘째 손주를 봤을 때 나는 또 울었다. 참 나도 이제 나이 먹었나 봐. 맨날 울기만 하네. 남편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좋아서 우는 거잖아. 그랬다. 좋아서, 감사해서,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우는 것이었다. 큰 손주는 동생을 신기하게 들여다봤다. 며느리가 큰 손주를 안아 올려 동생을 보여줬다. 큰 손주가 조심스럽게 동생의 손을 만졌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번에도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큰 손주는 내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는 둘째를 안고 있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남편을 불렀다. 우리 참 복받았어.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러게. 이게 다 복이지.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 마치 우리 가족 같았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여우 같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는 여전히 살랑살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좋았다. 2명의 소중한 손주를 안겨준 사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남편에게.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이다. 지금이라고. 바로 이 순간이라고. 그땐 몰랐어요. 이 평화가 다시 한번 흔들릴 거라는 걸. 오랜만에 진호가 우리 집에 온다고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온다니 나는 부산을 떨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진호 온대요. 일찍 들어와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었는데 진호 혼자였다. 애들은 집에 있어요. 미정이도? 네. 뭔가 이상했다. 진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밝게 웃지도 않고 어딘가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들어와. 밥 다 됐어. 거실로 들어온 진호는 소파에 앉았다. 남편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진호야, 수육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진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입에 넣지 못했다. 그저 접시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남편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이사 좀 가려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순간 안도감이 들었다. 다행이다. 큰일은 아니구나. 그래, 그럴 때도 됐지. 애가 둘인데 지금 집은 좀 비좁긴 하지. 사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장난감, 유모차, 아기 침대까지. 좁은 거실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 불편했을 거예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아이가 둘이나 되니까 전부터 걱정이었다. 지금 사는 집은 방이 2개뿐이라 아이들이 크면 비좁을 게 뻔했다.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집은 알아봤어? 남편도 관심을 보였다. 30평대로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학교랑 유치원도 가까운 데로요. 잘 생각했다. 애들 키우려면 환경이 중요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사를 간다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진호가 말을 흐렸다.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왔어요. 나는 당연히 그게 단순한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호가 말을 이었죠. 죄송한데요. 혹시 5억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숟가락이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도 나도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진호야, 지금 사는 집 팔면 돈 나오잖아. 그것도 있고 네가 그동안 모은 돈도 있을 텐데. 대출도 받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미 걔들 집도 시세가 꽤 올랐어요. 그걸 팔면 이사 비용은 충분히 나올 텐데. 굳이 왜 우리한테까지 손을 벌리나 싶었죠. 진호야, 이사 가는 건 좋은데 형편에 맞게 해야지. 나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너 연봉도 높고 대출도 알아볼 수 있잖니. 그런데 우리까지 무리하게 끼어야 하겠어? 진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실 돈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번 돈은 다 어디 갔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호가 말을 더듬었다. 다 썼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다 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진호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었다.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야? 네. 가슴이 답답했다. 아니, 화가 났다.
그럼 이사를 가지 말아야지. 돈도 없는데 무슨 이사를 가? 게다가 우리한테까지 손을 벌려. 늙은 부모한테 5억을 달라고? 그것도 무리하게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미정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들이 다 큰 집에 사는데 자기만 좁은 집에 산다고 매일 얘기해요. 애들도 크는데 방도 좁고 창고도 없고 그러면서 큰 집으로 가고 싶다고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역시 그 애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눈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엔 계산이 숨어 있었죠.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무리해서 큰 집 들어가면 뭐하니? 내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흥분하지 마. 얘기 좀 더 들어보자. 나는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이사 이야기가 아니란 걸.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너희는 너희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큰 집을 가? 그것도 늙은 부모 돈 빌려서? 미정이가 가고 싶다고? 그럼 미정이 친정에서 돈을 대라고 해. 순간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랬다. 며느리 친정은 넉넉하지 않았다. 아니, 빠듯했다. 그걸 아니까 진호가 우리한테 온 거겠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5억은 큰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내 아내가 큰 집에 가고 싶다는 건 이해해. 근데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하니?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 모아서 가면 안 되니? 몇 년 더 지금 집에 살면서 말이야. 미정이가 지금 당장 가고 싶대요.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집이 좁아서 창피하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호야, 내 아내 말만 들을 거야? 형편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도 도와줬고 애들 낳을 때도 도와줬어. 돌잔치도 우리가 다 해줬잖아. 근데 이제 5억을 달라고?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근데 미정이가 정말 가고 싶어 해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진호야, 넌 가장이야. 아내 말만 들어줄 게 아니라 형편을 생각해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진호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미정이가 매일 울어요. 애들 앞에서도 울고 저한테도 울고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다고? 집이 좁다고 매일 운다고? 아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나는 식탁을 치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상하지 않아? 진호가 그렇게 번 돈이 다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선 오래 눌러놨던 의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이 돈이 없을 리가 없어. 나는 그 말을 거의 외치듯 내뱉었어요. 진호는 연봉이 꽤 돼요.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다녔고 보너스도 꼬박꼬박 받았어요. 돈이 없다? 미정이가 씀씀이가 큰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진호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진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정말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네 연봉이 얼만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생활비로 다 나갔어요. 생활비?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진호야, 정확하게 말해봐.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아들 진호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친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미정이 친정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보냈냐고 물으니 매달 드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드렸냐고 다그쳐 물으니 200만 원씩 보냈대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200만 원을 매달이라니요. 미쳤냐고 친정에 왜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냐고 소리쳤어요.
진호는 미정이가 친정이 힘들다고 했대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건 미정이 부모님이 해결할 일이지. 왜 네가 책임지냐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줬냐고 물으니 결혼하고 계속이라고 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결혼하고 계속이면 지금까지 얼마인데 계산이나 해봤냐고 소리쳤죠. 진호는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억 단위일 거라고 했어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억 단위라니요. 이 멍청한 놈아 하고 욕이 튀어나왔어요. 제 입에서 욕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돈은 친정에 갖다 바치고 우리한테 5억을 달라고 하냐고 소리쳤어요. 진호가 죄송하다고만 했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뭐가 더 있냐고 다 말해보라고 했어요. 진호가 말하길 친정 식구들이 수시로 돈을 요구했대요. 저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어요. 네 돈은 처갓집에 갖다 바치고 우리한테 손 벌리냐고 5억을 달라고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 목소리도 떨렸어요. 넌 가장이라고 네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왜 처갓집 뒷바라지를 하냐고 소리쳤죠. 친정이 힘들다고 오빠가 실업자라고 장모님이 빚이 있다고 울면서 돈을 달라고 했대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게 네 책임이냐고 미정이 오빠가 일을 안 하면 네가 먹여 살려야 되냐고 소리쳤어요. 남편도 화가 나 계속 소리쳤어요. 넌 완전히 호구라고 미정이한테 완전히 노란한 거라고 모르겠냐고요. 전화 너머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다시 빼앗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미정이한테 현금을 꽤 많이 줬는데 근데 그게 다 친정으로 갔냐고 물었어요. 진호가 맞다고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뭘 한 거냐고 친정집 돈줄 놀이 한 거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전화를 바꿔보라고 했어요. 엄마가 미정이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요. 그런데 진호가 말하기를 미정이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대요. 돈 못 받아오면 안 온다고 했대요. 시댁에서 돈 안 받아오면 못 살겠다면서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거 계획이라고 우리한테 5억 받아먹으려고 그년이 머리 굴리는 거라고요. 진호는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당연히 그런 거라고 했어요. 넌 완전히 속은 거라고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다고 말했죠. 진호가 아니라고 미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미정이는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한 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미정이 욕하지 말라고 미정이는 착한 여자라고요. 착한 여자가 남편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냐고 착한 여자가 시부모한테 5억을 뜯어먹으려고 하냐고 소리쳤어요. 넌 완전히 당한 거라고 미정이가 너를 돈줄로 보는 거라고 했죠. 전화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떡하냐고 미정이 없으면 못 산다고 울어요. 그 말에 저는 힘이 빠졌어요. 진호가 자기는 정말 미정이를 사랑한다고 돈은 나중에 다시 벌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요. 진호가 물었어요. 엄마는 미정이를 믿을 수 없냐고요. 저는 지금은 못 믿겠다고 미안하지만 5억은 못 준다고 절대로 못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속은 거라고 했어요. 미정이가 그렇게 살랑살랑 웃으면서 뒤에서는 우리 아들을 조종해서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고 있었다니요.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진정하라고 했지만 진정이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등쳐먹고 있었다니.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다고 그동안 미정이 이쁘다고 착하다고 완전히 속은 거라고요. 여우 같다고 했던 게 맞았어요. 진짜 여우였어요. 우리를 다 속인 거였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미정이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산후조리 도와준 것, 손주 봐준 것,
용돈 챙겨준 것, 명절 선물, 생일 선물. 그 모든 게 친정으로 갔다고요. 저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어요. 이 집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남편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그의 얼굴도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창백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받지 않을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있겠냐고 했어요. 곧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일단 머리 좀 식히고 생각하자고 했고 저도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진우한테서 문자가 수십 통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미정이 엄마 그러니까 진우의 장모가 서 있었어요. 장모가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 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고 물었지만 장모는 문 열어주면 말하겠다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자 장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정이 오빠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미정이 오빠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차갑게 앉으라고 했어요. 거실에 앉은 장모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미정이가 친정에 와서 울기만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제가 할 말이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장모는 제가 미정이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자기 딸이 그렇게 우냐고 5억을 안 준다고 했다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건 5억을 달라는 거라고 했죠. 장모가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들 집 사는데 필요한 돈인데 왜 안 되냐고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진우가 그동안 친정에 얼마나 돈을 갖다 바쳤는지 아냐고 물었죠. 장모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뭐 어떠냐고 자기들이 힘드니까 사위가 도와준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모는 그래도 사위가 친정 돕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미정이 오빠도 거들었어요. 진우 형이 자기네 집 형편 아니까 도와준 거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왜 우리 아들한테 손을 벌리냐고, 우리 아들이 돈이 남아도냐고. 장모가 맞받아쳤어요. 진우는 대기업 다니고 돈도 많이 버는데 자기들은 한 푼도 없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럼 일을 하라고. 미정이 오빠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멀쩡하게 건강한데 왜 일을 안 하냐고, 왜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냐고 했어요. 미정이 오빠가 자기는 일자리를 못 구한 거라고 변명했지만 남편은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한 거라고 열심히 찾았다는 건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말싸움이 격해졌어요. 양쪽 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장모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다 말하겠다면서 자기들이 돈 받은 게 뭐가 어떠냐고, 사위가 번 돈이면 자기 딸 돈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장모가 계속 말했어요. 부부가 번 돈은 공동재산이고 그걸로 친정 돕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장모는 사위가 돈 많은 거 아는데 자기들한테 인색하게 구는 게 말이 되냐고,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데 친정에서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뜯어가는 거라고, 매달 200만 원의 수시로 때마다 돈을 받는 게 도와달라는 거냐고요. 장모가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런 거라며 장모는 뭐가 다르냐며 다 가족이라고 했어요. 못 배운 티가 나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차갑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면서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죠. 장모가 애원했어요. 5억만 달라고, 그럼 조용히 있겠다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조용히 있겠다는 게 협박이냐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장모와 미정이 오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장모가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라고, 미정이가 진짜 집 나가면 어쩔 거냐고, 사위 혼자 애들 키워보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처음부터 너무 없는 집이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아들이 완전히 물먹었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호가 장모님이 다녀갔냐고 물었어요. 그래, 네 장모랑 처남이 왔더라고 대답했죠. 진호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뭐가 죄송한지 알기나 하냐고 물었어요. 진호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자기가 어떡하면 좋겠냐고, 미정이가 진짜 집을 나갈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나가라고 하라고 했어요. 진호가 놀라며 엄마라고 외쳤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넌 지금까지 미정이한테 뭘 받았냐고, 그게 사랑이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고 시부모한테 5억을 달라고 떼쓰냐고 물었어요. 진호는 미정이가 친정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죠. 넌 가장이고 내 애들 아빠인데 지금까지 뭘 했냐고 처갓집복 노릇했다고 했어요. 진호가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라고, 이제 선택하라고 했어요. 미정이랑 계속 살 거면 미정이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친정에 돈 주는 거 당장 끊고 앞으로 5억 얘기 절대 꺼내지 말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이혼하라고 했죠. 진호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네 인생을 미정이한테 다 바칠 거냐, 정신 차려라. 전화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얘기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후 뜻밖에도 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정이가 자기가 죄송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사과를 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었죠. 미정이가 말하길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거 안다고, 친정에 너무 많은 돈을 보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알았냐고 했어요. 미정이가 말하길 진호가 어제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호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미정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는 진짜 진호를 사랑한다고, 헤어지기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친정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오빠가 돈 없다고 하니까 그냥 도와줘야 한다고만 생각했대요. 저는 미정이한테 물었어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요. 미정이가 진심이라고, 자기가 진짜 후회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친정에 돈 한 푼도 안 보내겠다고, 5억도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진호를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미정이한테 말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만으로는 안 믿는다고요. 미정이가 뭐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3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 친정에 가서 앞으로 돈 못 준다고 확실하게 말할 것. 둘째, 진호한테 지금까지 친정에 보낸 돈 전부 계산해서 보여줄 것. 셋째, 앞으로 집안 재정은 진호하고 의논해서 쓸 것. 미정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동안 자기가 너무 철없었다고, 진호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친정만 생각했다고요. 앞으로 진짜 잘하겠다고, 좋은 며느리 되겠다고, 진호한테도 좋은 아내 되겠다고 했어요. 화난 건지 안쓰러운 건지 모르겠었어요.
알았다고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미정이가 계속 감사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진호가 집에 왔어요. 미정이랑 손주들이랑 함께요. 미정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제가 일어나라고 했지만 미정이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개를 든 미정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고, 자기가 너무 철없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친정에 돈 한 푼도 안 보내겠다고, 진호랑 상의해서 자기네 가족 먼저 생각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정이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친정에 보낸 돈을 전부 계산한 거였어요. 총 1억 2천만 원. 날짜별로 금액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은 자기가 갚겠다고,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했어요. 자기 잘못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요. 남편이 돈은 됐다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어요. 알았다고 지켜보겠다고 했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지만 어색한 침묵은 흘렀죠.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 특유의 살랑거림도, 얄밉던 미소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죠. 나는 그런 미정이를 힐끔힐끔 훔쳐봤어요. 그 애의 표정 하나하나가 이제는 꼴배기도 싫어졌거든요. 밥상 위로 음식이 식어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흘러나왔어요. 겉보기엔 평화였지만 그 속엔 금이 간 유리처럼 긴장이 깔려 있었죠. 한 식탁에 앉아 있어도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죠. 진호는 여전히 착했어요. 아니, 착하다 못해 순진했죠. 여자 하나 모르고 살아온 아들이 결국은 꽃뱀 같은 여자에게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어요. 그날 이후 나는 선을 그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냥 의례적으로만 챙겼어요. 아들도 이제 우리에게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먹했어요. 그래도 잠잠하니 잘 사는 거겠지 싶었어요. 손주들 소식은 사진으로만 전해 들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내 마음은 한없이 두려웠어요. 나는 여전히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감시하고 있죠.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요.